안녕, 이제식구가 친구들. 이번 주 내 맘대로 현대시 장례쌤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풀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수영 시인의 작품이고, 풀은 내 맘대로 현대시 시즌 1에 수록된 작품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꼭 영상으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시인이지만 오늘은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작가의 특징을 좀 짚고 넘어갈게. 우리가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잖아. 일단은 화자의 상황이나 또 정서나 태도나 표현법 등을 통해서 분석하는, 그래서 낯선 작품을 분석을 할 때 작품의 내부에 있는 요소만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내재적 감상만으로는 낯선 작품에 대한 분석력을 기를 수는 있어도 깊이 있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어서 2차적으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나 작가의 특징과 같은 외재적인 접근의 방법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난해했을 이 작품을 쓴 김수영 시인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는지도 이야기를 할게. 자, 일단 김수영 시인의 시세계는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6.25 시기야. 그래서 이 6.25 시기는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대한 서러움이 주된 감정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6.25 시기의 이후야.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살아가는 정서에 초점을 맞춘 시기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4.19 혁명이 있었어. 4.19 민주화 혁명이 있었는데 그 혁명이 좌절됨으로써 느꼈던 그런 감정이야. 자, 4.19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독재 정권에 장기화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었어. 그런데 이 민주화 운동이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혁명이라고까지 이름이 붙여지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이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군부 독재로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면서 좀 슬픈 사건이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민주화되지 못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야. 그래서 군부독재 정권 하에 개인의 문제를 탐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 김수영 시인은 60년대에 현실 참여 시인으로 껍데기는 가라를 창작한 신동엽과 많이 거론되고, 70년대 후배 시인들에게는 민중 참여시라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어. 자,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에는 김수영 시인이 6.25 전쟁 때를 그 경험이 과거 회상에 포함되어 있거든. 김수영 씨는 1950년 6월 25일에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었는데 의용군으로 북한에 끌려간 거야. 그래서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유엔군이 평양을 다시 탈환을 할 때 남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서울에 집 근처에 왔다가 탈주자로 오인돼 가지고 경찰에 체포됐고, 그 뒤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 이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좀 들어본 북한군, 빨갱이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 당시에 남한과 북한이 좌익, 우익이라고 하는 이념으로 빚어지는 참상을 목격했고, 이때 포로 수용소에서의 어떤 기억이 평생토록 좀 상처가 돼서 그를 움츠러들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김수영 시인의 삶과 관련된 내용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고 하는 제목을 먼저 살펴봐야 되잖아. 자, 우리 친구들은 제목만 보면은 좀 아직은 고궁을 나오는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그려지긴 하지만 그게 어떠한 내용과 연계될지는 아마 잘 상상이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제목에서 말하는 이 고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궁전을 얘기하는 거잖아. 오래된 궁전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것은 한마디로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궁전이 왕이 있는 공간이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궁하면은 긍정적으로 많이 그려지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권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당시의 권력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 시화자는 어느 날 고궁에 갔다가 나오면서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과 시를 쓴 행위가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를 되돌아보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 사실 김수영에게 있어서 60년대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조리하기 짝이 없는 시기였거든. 근데 우리가 부조리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는 봤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 부조리는 앞뒤가 서로 맞지 않다란 뜻이야. 앞뒤가 맞지 않다 또는 불합리한 상황을 우리가 부조리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불합리한 상황인 거냐면 정의가 통하지 않는 거야. 정의가 통하지 않고 정의가 아니라 부정의한, 정의롭지 못한 부정의한 것들이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인정받았을 때 우리가 사회가 부조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고궁을 나오면서 오래된 권력과 그 아래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과 태도를 생각해보는 자기 반성적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당시의 부정한 권력을 비판하고 그것에 순응한 채 자신보다 약한 존재들에게만 화풀이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있어. 물론 이 작품의 화자도 포함이야.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자기 반성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단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을 읽어볼게. 자, 일단 일련의 내용을 보니까 먼저 일행에서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화자가 분개하고 있는 이 조그만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그만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 아래 나와 있어.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자, 화자는 진짜로 분개를 해야 될 대상은 뭐라고 했냐면 왕궁 또는 왕궁의 음탕이라고 했어. 이 시의 제목이 고궁을 나오면서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왕궁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이 고궁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고 거대한 권력이다. 그런데 이 권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경할 만한 권력이 아니라 음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독재 권력의 부도덕함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 나라고 하는 화자는 사실은 왕궁의 음탕이라고 하는 권력의 독재 권력의 부도덕함에 즉 본질적인 이 문제를 분개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것, 왜 50원짜리의 갈비탕에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냐라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분개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나 자신을 뭐라고 해? 옹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조적인 반성의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은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고 하는 비속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욕이라는 게 그래. 욕을 들어서 천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욕을 하는 사람이 천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에 분개하고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고 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속된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년에는 문제적인 현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이제 2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라고 했어. 자, 우리 친구들 모르는 단어가 있겠다. 어쩌면 월남 파병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야경꾼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월남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 군인을 파병했던 일이야. 그런데 당시에 미국과 대한민국의 어떤 관계 때문에 사실 이제 나라에서 파병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독재 권력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소설가들에 대해서 그들을 감옥에 갔을 때 석방시켜달라는 요구도 하지 못하면서 정작 나는 또 무엇에 대한 증오감을 표현하고 있어? 야경꾼들에 대한 증오감을 표현하고 있대. 자, 야경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거든. 한밤중에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 호루라기를 불거나 딱따기를 치면서 돌아다녔던 순찰대야.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 뭐 뒷돈을 요구하기도 했을 텐데, 자, 이들을 증오하고, 즉 정말로 증오하고 화를 내야 되는, 분노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입을 딱 닫고 있고, 왜 이렇게 이런 어떤 사소한 일들에만 증오심을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자유를 부르짖지도 못하면서 정작 사소한 일에만 증오심을 불태우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3년을 보니까,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나의 어떤 1년과 2년에서 밝힌 옹졸함이라고 하는 것, 비겁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러한 옹졸한 전통이 유구하되 아주 오래된 역사라는 거지.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라는 것이 이미 내 몸에 배어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나의 이 옹졸한 태도는 언제부터였는가를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자, 읽어볼게.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앞에서라고 했다. 아까 선생님이 시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김수영 시인이 북한으로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이 되었다가 다시 남으로 돌아온 후에 북한군으로 사상을 의심받아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다고 했지. 자, 우리가 작가의 어떤 표현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그때의 경험이 작중이 화자에게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 화자는 포로로 붙잡혀 갔을 당시에 포로들을 감시하는 아마 포로 경찰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러한 것들은 폭력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폭력적인 일에 가담하기보다는 남자답지 않은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자 간호사들이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 소극적인 반항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반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도 굉장히 옹졸하게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저항을 했다라는 것을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가 회상이라면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이 나의 옹졸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화자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옹졸한 인간인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그 비명에 지고 그리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애의 투정에도 진다. 사소한 일에도 두려움을 느껴서 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나무 잎조차도 화자에게는 가시밭처럼 느껴질 만큼 화자는 스스로가 왜소하고 무기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오연으로 넘어가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자, 어디에 비켜서 있냐?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에서 비켜서 있다 라고 표현해. 우리가 절정이라고 하는 것을 불의에 항거하는 삶의 한복판이라고 본다면 화자는 지금 어떤 이런 군부독재 시대,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절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서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러한 소극적 저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해. 자,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태도를 스스로 비겁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연을 보니까 현실 문제에 절정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서 있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 이제 6년으로 넘어가 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라고 했다. 자, 여기에서 이발쟁이라고 하는 사람과 야경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야. 화자가 일상에서 만나고 쉽게 분노를 터뜨리는 힘이 없는 존재들이라면, 땅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구청 직원이라는 사람, 동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이거나 그들의 대리인으로 힘 있는 자를 상징하고 있지.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 사소한 일 때문에 분노하는 자신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굉장히 우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옹졸한 반항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를 우습다고까지 하면서 자기 모멸감을 표현하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 7년을 살펴볼게.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자, 마지막 7연에서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 풀아, 이러한 대상들의, 자, 이렇게 마치 사람처럼 부르면서 이들에게 물어봐. 자, 이들의 사실 모래바람, 먼지, 풀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나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굉장히 작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화자는 이들과 대비함으로써 화자 스스로가 얼만큼 작으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이라는 것을 이들만큼도 내가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적으로 더 보여주기 위해서 나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사실 여기에서 이제 풀아라고 했는데, 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김수영이 남긴 풀이라는 작품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민중이지만 이들이 끈질긴 생명력을 통해 부정의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강한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7년까지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느끼는 자괴감으로 이 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어. 그럼 이제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 화자는 자신의 소시민적인 행동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부정하고 부도덕한 권력에 의해서 자유가 억압당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놓여 있어. 이런 현실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조적이면서 반성적이면서 또 여기에 성찰적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시의 주제는 권력의 부정과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자기 반성이고, 첫 번째 특징은 대조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분개해야 될 일에 분개하지 못하고 사실은 본질에 벗어난 것에만 증오하고 분개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일과 조그만 일을 대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은 본질적인 일이고 조그만 일은 사소한 일이야.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거나 원란 파병에 반대하거나 불합리한 상황과 힘 있는 권력에 대한 저항은 중요하면서 본질적인 일이야. 하지만 화자는 정작 여기에 대해서는 분노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힘없는 자로 상징되는 설렁탕집 주인이나 야경꾼이나 이발쟁이에게만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 그리고 또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는 일, 이러한 사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부조리한 현실과 힘 있는 권력에는 반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과 힘없는 자에게만 분개하는 소시민적인 모습을 조금 더 강조하고 반성하고 자책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자조적인 태도, 스스로를 비웃는 스스로의 어떤
옹졸함이라고 하는 것을 비웃는 태도를 통해서 이 글에 읽는 독자 역시도 자기 자신은 어떠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게 함으로써 교훈적, 반성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시인의 작품을 살펴봤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할게요.